전화기가 참 조용합니다. 아침에 깨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벨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건 작년 설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2통. 큰딸과 작은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바빠서 이만. 그게 다였습니다. 작은 딸은 이제는 내 번호조차 저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카톡 프로필도 바뀌지 않고 마지막 이모티콘은 6개월 전 잘 지내요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요?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엄마, 돈 좀 보낼 수 있어요? 그때는 귀찮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참 고마웠어요. 요즘은요. 누가 전화를 해도 좋겠어요. 보험, 카드, 영업 전화라도 사람 목소리가 그리울 만큼.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머리카락은 흰 부분이 더 많고 눈가는 자꾸 축 처져서 내가 봐도 낯설더군요. 그런데 가장 낯선 건 내 표정이었어요. 늘 웃던 얼굴이 이제는 아무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애들이 알긴 할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유산은 줄게. 제발 연락 좀 해줘. 그 말을 들은 이웃 아주머니는 말렸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심 아니잖아요. 근데 진심이 아니라도 괜찮았어요. 그 말이라도 해야 혹시 누가 날 떠올릴까 싶어서요. 누가 내 번호를 눌러줄까 싶어서요. 요즘은 집에 앉아 자식들 이름을 소리 내어 부릅니다. 민정아, 도훈아, 나영아. 그저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가 대답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대답은 없지만 그 잠깐의 환상이라도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유산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신기하게도 다음 주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요즘 무슨 생각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그동안 내 생일도 몰랐던 애들이 갑자기 내 일정을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관심인지, 계산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통의 전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 그냥 생각나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전화를 끊고 울어버렸습니다.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 연기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유산이라는 말을 꺼낸 이후 놀랍게도 세상이 갑자기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진 매일같이 고요했던 내 휴대폰이 이젠 하루에도 2~3번은 진동을 울립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기다리던 딸의 이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혹시 쓰러지신 적은 없으세요? 말은 모두 다정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조심스러웠고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혹시 언제 돌아가실 건가요?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유 원장 얘기를 더 꺼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정리 좀 해두려고 해.
그래야 너희들 편하지 않겠니? 그러자 자식들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직접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엄마, 식사 같이 해요. 엄마, 댁으로 올라갈게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바쁘다던 아이들이 갑자기 시간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큰아들이 저녁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생일에도 밥을 안 샀던 그 아이가 조용한 한식당으로 나를 데려가더군요. 식탁에 앉자마자 묻더군요. 엄마, 그 얘기 진짜예요? 유산 정리하신다고 하셨다던데. 나는 그 아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산 정리 얘기 안 하면 넌 오늘도 날 안 봤겠지.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엄마가 예전보다 많이 외로워 보이셨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대사였을까요?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봐서 좋다. 유산 이야기를 꺼내야 내 자식들 얼굴이라도 보는구나.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집 앞 우편함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그저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줄이 빼곡히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오타도 많았지만 그 안엔 한 줄 한 줄 숨죽였어 내려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전화를 수십 번 하려다가 못 눌렀어요. 창피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엄마를 그리워한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편지라도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편지를 들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들은 말들은 이러저러한 사정, 바쁜 핑계, 유산 확인. 하지만 이 편지 한 장엔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오직 미안함과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죠. 누굴까? 큰딸일까? 작은 아들일까? 보낸 사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그동안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밤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그리워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이제 나는 유산을 정리할 준비를 다시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움, 용기, 그리고 진심. 그 편지를 보낸 사람,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나는 그 아이에게 내 마지막 온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죽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저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이 텅 빈 서랍 하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며칠 전 은행에 들러 유언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조금 남은 예금 통장 하나, 그리고 다 쓰지 못한 노란 연금 수첩. 그걸 정리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정말 이걸 남기고 가려고 했던 걸까? 그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꺼냈던 유산이 이제는 내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렀고 어떤 날들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억들, 그걸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며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엄마는 내가 처음 내 뱃속을 찼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 밤마다 내가 걷어찬 배를 쓰다듬으며 너만 건강하게 나오면 좋겠다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 내가 첫 돌 때 입었던 분홍 원피스, 학교 입학식 날 울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가족 여행. 엄마는 그 장면들을 아직도 매일 꺼내 본단다. 요즘 넌 바쁘고 멀고 삶이 팍팍하겠지. 그래서 내가 나를 잊는 날이 많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이미 평생의 사랑을 다 줬으니까. 도훈아, 내가 사춘기 때 내게 했던 말들, 엄마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왜 아빠처럼 안 해? 엄마는 날 이해 못해. 그 말들의 상처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단다. 엄마는 내가 아빠 없을 때 가장의 짐을 대신 지려했던 마음, 말은 안 해도 다 느끼고 있었어. 요즘도 가끔 엄마 꿈에 나타나 그때 못했던 말들을 해주는 것 같더라.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만으로 내 모든 지난 세월이 위로받는 기분이야. 나영아, 막내라 더 예뻤고, 그래서 더 엄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사춘기 때 너랑 참 많이 싸웠지. 근데 너도 알지? 내가 울면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했던 날, 엄마는 몰래 부엌에서 울었단다. 너는 표현이 적지만 엄마는 안다. 넌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야. 엄마에게 전화는 안 해도 집에 혼자 있는 고양이 밥은 절대 안 빼먹는 그런 아이. 그 따뜻함 잊지 말고 꼭 간직하며 살아줘.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몇 번이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진짜로 유산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유산을요. 나는 이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 사랑과 기억. 죽음이란 건 잊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일 아닐까요? 나는 이 삶에서 가난했을지도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다고 그 말 하나만큼은 당당히 남기고 싶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떠나셨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마지막 병원 진료 기록에도 불편한 데는 없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우린 아무도 그 날이 올 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병원 침대 위. 엄마는 손을 모은 채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 계셨다. 의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죽음이었다고 말했다. 숨을 고르던 순간조차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는 마지막이었단다. 장례는 단출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다. 엄마는 원래 조용한 분이셨다. 동네 사람들 몇 명, 교회 권사님 몇 분, 그리고 우리 삼남매, 큰 딸 민정, 둘째 도훈, 막내 나영.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사실 어색했다.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엄마 없이 함께 있는 것도. 예전 같으면 엄마가 커피를 내오고 간식 챙기고 화기애애하게 중재하셨을 텐데 지금은 조문객 응대도 우리가 어설프게 해내야 했다. 엄마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방 한켠엔 햇살이 드는 창이 있고 커튼 너머로 온 바람에 흔들리는 커다란 화분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늘 쓰시던 안경, 다이어리, 그리고 유리컵에 담긴 볼펜 몇 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공간에서 가장 큰 무게는 부재였다. 엄마가 없는 집, 엄마가 웃지 않는 거실, 엄마가 밥 안 차리는 부엌. 우리는 그제야 실감했다. 엄마가 정말 떠나셨다는 걸. 도훈이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작고 단단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도 없고 장식도 없는 단순한 상자. 하지만 그 위에 적힌 단 한 줄. 우리를 멈춰 세웠다. 엄마가 남긴 것, 사랑과 기억. 나영이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봉투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 봉투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인정, 도훈, 나영. 먼저 민정이 봉투를 열었다. 민정아, 첫 아이였던 너를 안고 엄마는 세상을 처음 배웠단다. 젖을 어떻게 먹이는지도 몰랐고 밤새 우는 너를 품에 안고 같이 울었던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넌 늘 조심스러웠고 엄마한테 무뚝뚝했지만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지. 그게 엄마에겐 늘 고마웠단다. 엄마는 너의 강함 뒤에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아. 너도 누구한테는 작은 아이이고 싶었을 텐데 늘 장녀니까 엄마니까 하며 스스로 다 감추고 살았지. 엄마는 그걸 이제야 미안해진단다. 엄마가 떠난 후에도 넌 여전히 강하려 하겠지. 하지만 꼭 기억해줘. 강한 사람도 울 수 있어야 진짜 강한 거란다. 도훈이 2번째 봉투를 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훈아, 넌 엄마에게 처음으로 사내 아이란 건 이렇게 다르구나 를 느끼게 해준 아이였단다. 내가 축구하다 무릎 다쳤을 때 엄마는 내가 흙 묻은 손으로 눈물 닦던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말은 적었지만 내가 늘 엄마 곁에 있으려 했던 건 엄마는 다 느꼈단다. 어릴 적 내가 물었지.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그때마다 엄마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엄마도 울고 싶었어. 도훈아,
넌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내 인생이 늘 참아내는 쪽으로만 흘러간 것 같아. 그게 늘 미안했단다. 하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서 내가 먼저였으면 좋겠어. 나영은 봉투를 열기 전 한참을 들고만 있었다. 그리고 결국 속으로 울면서 읽기 시작했다. 나영아, 막내는 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지. 엄마는 너한테 그걸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 내가 잘 웃어서 늘 괜찮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는지 엄마는 너무 늦게 알았단다. 사춘기 때 너랑 참 많이 부딪혔지. 그때 내가 엄마는 나를 딸로 생각 안 해. 라고 했을 때 엄마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엄마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단다. 단지 엄마가 그 표현을 너한텐 너무 아꼈을 뿐이야. 세 사람은 말없이 편지를 들고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의 눈에 고인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엄마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엔 생각보다 많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도훈치과 예약 2월 14일. 민정생일 영상통화 잊지 말기. 나영 발목 다친 날 반창고 사기. 작은 글씨로 빼곡히 써 내려간 엄마의 일기엔 그 어떤 유산보다 진한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그 후로 우린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집에 모였다. 그 집은 이제 우리의 쉼터이자 기억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집 벽에는 엄마가 평생 붙여뒀던 가족 사진들이 여전히 걸려 있고, 창가엔 엄마가 키우던 화분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본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상자가 아직도 놓여 있다. 엄마가 남긴 사랑과 기억. 엄마가 남긴 편지를 품에 안고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제 그 집들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도 화면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침묵.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반찬 대신 떠오른 엄마 손맛. 식탁 위엔 음식이 아닌 허전함이 놓여 있었다. 무심했던 일상 속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 무게로 우리를 지탱해 왔는지를 우리는 이제야 실감했다. 민정은 퇴근길마다 버릇처럼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를 수는 없었다. 엄마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돼 있었지만 더 이상 신호는 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도훈은 출근 전에 햇살이 드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엄마가 키우던 화분을 떠올렸다. 예전엔 왜 그런 걸 돌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작은 초록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살게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나영은 하루가 끝나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자신에게만 유독 짧은 듯 느껴졌던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되뇌며 마치 지금도 엄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우리는 다시 엄마의 집에 모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 그냥 가고 싶어서 온 거였다. 엄마가 남긴 방은 그대로였다. 다만 창틀에 꽃 하나가 더 놓여 있었고 거실 선반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누가 올려놨어? 나 아니야. 나도 아닌데. 우리 셋은 동시에 정지된 듯 웃었다. 아마도 엄마였겠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하며 남겨둔 것이었겠지.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민정이 유치원 졸업식 사진, 그 옆에 도훈이 바닷가에서 울고 있던 모습, 그리고 나영이가 입을 삐죽이며 젤리를 쥐고 있던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엄마의 메모. 첫째는 참았고, 둘째는 울었고, 막내는 떼썼다. 그래도 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생명이었다. 그 글을 보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대신 조용히 앨범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엄마의 손글씨가 있었다. 추억과 감정과 사랑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도훈이 말했다. 이 집 팔지 말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그대로 두자. 엄마가 아직 여기 계신 것 같아. 나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밥 먹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지켜준 그 따뜻한 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엄마의 유언도 조건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가 잊지 않기로 한 마음이었고 엄마의 기억을 흔들림 없이 품기로 한 작은 결심이었다. 그 이후로 엄마의 집에는 늘 누군가가 머물렀다. 어느 날은 민정이 퇴근 후 잠시 들렀고 또 어느 날은 도훈이 회사에서 받은 상장을 엄마 사진 앞에 세워두기도 했다. 나영은 엄마가 쓰던 작은 일기장에 자신의 하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조금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모르게 상자 안에 편지 한 통이 더 들어갔다.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앞으로 서로를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이젠 우리 차례니까요. 이제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남긴 마음은 집 안 곳곳에서 자란다. 식탁 위 밥솥에서, 창가의 화분에서, 그 상자 속 편지에서, 그리고 우리 셋의 따뜻해진 눈빛 안에서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그 사랑이 다시 사람을 바꾸고 가족을 이어붙인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유산은 줄게. 제발 연락 좀 해줘. 나는 엄마의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엄마가 떠나고 반년이 지났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고 이젠 가을의 그림자가 골목 끝에 내려앉았다. 놀라운 건 우리가 변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엔 단체 카톡방이 거의 조용했다. 용건 있을 때만 잠깐, 혹은 설이나 추석 직전쯤 언제 볼까 정도의 말만 오갔다. 지금은 민정이 마트에서 발견한 고구마 사진을 올리고 도훈이 회사 회식 때 어색한 포즈로 찍힌 셀카를 보낸다. 나영은 엄마 집 창가의 화분 사진을 찍어 보낸다. 오늘도 잘 자라요. 엄마처럼.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로 한 엄마의 집 방문은 이젠 의무가 아닌 기다림이 되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그토록 부르짖던 가족끼리 좀 만나자는 말. 우리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미뤘다. 그런데 엄마가 떠난 지금 우린 서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건 아마 엄마가 남긴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겠지. 그 공백이 너무 커서 우린 서로가 아니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다. 도훈은 엄마가 쓰던 일기장 옆에 자신의 노트를 놓기 시작했다. 엄마와의 공동 일기라며 매번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써내려간다. 이번 주에는 민정 누나랑 싸웠어요. 이유는 사소했지만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오늘은 나영이가 나보다 먼저 와서 청소를 해놨어요. 기특했어요. 엄마도 그랬겠죠. 그 노트는 이제 셋 다 돌려가며 쓴다. 마치 여전히 엄마에게 보고하듯. 조용히 정성껏. 민정은 요리를 맡았다. 엄마가 자주 하시던 반찬을 따라 하다가 가끔 실패도 한다. 어느 날엔 고등어를 태웠고 또 어느 날엔 김치찌개가 너무 짰다. 그럴 때마다 민정은 말한다. 엄마는 어떻게 늘 딱 맞췄을까? 도훈과 나영은 그런 언니를 보며 장난처럼 말한다. 그게 바로 숙련된 엄마력이지. 넌 아직 3레벨, 엄마는 99렙. 우리끼리 웃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다. 나영은 엄마 집 근처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 프로그램을 돕는다. 엄마 또래 어르신들이 너무 조용했어. 자꾸 엄마 생각이 나. 그 말에 민정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잘했어. 엄마가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집 책장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가 생전에 작성해 둔 두 번째 편지였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나를 기억해 주려는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을 때 열어보렴. 편지 속에는 유산 얘기도 집 얘기도 없었다. 단지 이런 말만 조용히 적혀 있었다. 내가 바란 건 너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집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단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아끼고 나 없이도 서로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야. 살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와 너무 고요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럴 땐 꼭 서로의 문을 두드려 주렴. 엄마는 이제 없지만 내가 남긴 마음은 너희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린 그날 세 사람 모두 소리 내어 울었다.
이제야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 있었다. 밥상머리에, 화분 잎사귀에, 함께한 시간 속 모든 틈에 조용히 숨 쉬고 계셨다. 그날 이후 엄마 집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세 사람 중 누군가는 항상 머물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집으로 향하고 있다. 도훈은 노트를 계속 쓰고 있고 민정은 요리를 갈수록 잘하게 되었고 나영은 매주 복지관에 간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요즘 우리 집 냉장고엔 김치가 2통 있다. 하나는 민정이 만든 것, 다른 하나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김치다. 도훈은 그걸 유리병에 담아 절대로 열지 못하게 뚜껑에 테이프까지 붙여놨다. 엄마 맛 잊어버릴까봐. 그 말에 우리 셋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병은 마치 엄마의 기억이 담긴 성물처럼 부엌 한켠에 놓여 있다. 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요즘 엄마한테 말 거는 버릇이 생겼어. 우리는 웃었다. 진짜 어떻게? 그냥 반찬 하다가 엄마 이거 이렇게 맞지?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거 간장 1스푼 더 넣어야지 하면서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끔 그래. 운전하다가 졸릴 때. 도훈아, 졸지 마라. 자고 나면 엄마 속상하다. 그 말이 떠올라서 창문 열고 바람 맞거든. 나영은 조용히 말했지. 난 그냥 밤에 혼자 있으면 엄마 하고 불러. 아무 대답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불러야 덜 외로운 것 같아서. 그 말을 한 이후 우린 셋 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소리 내어 불렀다. 엄마, 엄마, 엄마.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말 못한 감정들이 하나둘씩 녹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린 알게 됐다. 우리가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엄마가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삶의 방식으로 엄마를 닮아가기로 했다. 민정은 일주일에 한 번 지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준다. 엄마처럼 조용히 꾸준히. 도훈은 회사에서 가끔 후배들 도시락을 싸간다. 엄마가 출근 전에 싸주시던 고기 반찬 도시락을 기억하며 나영은 복지관 활동 외에도 SNS에 기억노트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엄마가 남긴 말과 우리가 다시 발견한 가족의 사진들을 하나씩 기록해 올린다.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댓글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 생각나네요. 지금이라도 연락해봐야겠어요. 어느 날 엄마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이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왔지만
그 몇 초 동안 우린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엄마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젠 전화를 받을 사람은 없지만 엄마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우리 말투 속에, 음식의 간 맞춤 속에, 웃을 때 주름지는 눈가의 방향 속에 엄마는 남아 있었다. 이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엄마를 제대로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받아들였다. 그날 엄마가 했던 말처럼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사람을 바꾼다. 우린 바뀌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어 갈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엄마, 이제 우리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처럼 살아갈 테니까요.